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제가 70대라고 저를 소개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는지 정말 세월이 무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인생 무상 말입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어떻게 보면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쓰게 된 것도 있고 말이죠. 제가 최근에 정말 슬픈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제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있었어요. 남편은 둘째가 중학교를 입학하던 그 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사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밤늦게 퇴근하던 남편을 음주운전을 한 차가 그대로 들이박은 겁니다. 정말 순식간이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그날 그렇게 이야기해줬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다 기억나요. 그날 날씨나 제 기분이나 뭐 그런 것들, 모든 것들 말입니다. 원래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날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법이잖아요. 그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은 자신의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많았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그 가해자에게도 상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그 운전자는 징역을 살아야 했고 물론 당시에도 지금도 그 사람이 정말 원망스럽고 증오스럽지만 억울하거나 한을 품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사실 저에게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괘씸하다고 돈을 포기하기에는 저에게 딸린 식구가 많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사고 보상금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별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금전적으로 그랬던 거고 아빠 없는 자식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엄하게 키운 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고 말이죠. 혼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고생을 알았던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잘난 아이들이었던 건지 저의 두 아들들은 정말 잘 컸습니다. 공부도 참 잘했고 학교도 잘 갔고 취직들도 정말 잘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우리 아들들은 너무나 기특한 아들들입니다. 서방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너를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인물 좋지 공부 잘하지 게다가 성격까지 좋아. 너는 그런 아들이 어떻게 둘이나 있을 수가 있냐? 남들은 하나도 갖기 힘든데. 라고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먼 훗날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왔을 때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자네가 내 목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네. 하고 말이죠. 사실 언젠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키웠던 것도 있어요. 부끄럽지 않고 싶었거든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피는 절대 못 속인다고 아들들의 성격은 둘 다 무뚝뚝하고 표현이 적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것마저 둘 다 남편을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소정이 정말 많고 또 따뜻한 사람이라 저는 저희 아들들도 둘 다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남편이 죽고 나서 받은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그냥 돈을 저금해 두지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셨었습니다. 아들들을 혼자 키우려면 나중이라도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늘 그걸 걱정하셨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지만요. 땅을 사둬야 한다. 땅은 배신을 하지 않아. 하지만 어떤 땅을 사야 할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나만 믿거라.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며 알려주셨던 땅이 나중에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유학도 보냈고요. 그리고 장가를 갈 때 아들 둘에게 모두 지불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도 아직 꽤 많은 재산이 있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도 다시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저희 친정엄마와 모녀 간의 정을 쌓을 겨를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더 의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제가 돈복이 많기는 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복이라고 불러도 되나 싶지만 말입니다. 남편이 주고 받은 돈에 자신의 아들이 손주들만 주고 그렇게 된 게 마음이 쓰여서 알려준 정보로 부자가 된 것은 복이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부족함 없이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장가갈 때 집을 크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들이 다들 집안도 좋고 본인 능력들도 좋은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보내고 싶어서 제가 다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은 말렸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살았던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식들을 사랑해서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런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 몫을 다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아이들에게 안 해준 것 없이 다 해주면서 키웠다는 거 말입니다. 앞서 며느리들이 둘 다 좋은 직업에 좋은 집안을 둔 며느리들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사연은 며느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아마 저에게 저희 며느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 양반이 자식복만 많은 게 아니라 며느리 복도 참 많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한의사입니다. 바깥사돈도 한의사고 딸인 큰며느리도 한의사예요. 지금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사돈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언젠가 그 병원을 큰며느리가 물려받게 될 거고 말이죠. 큰아들이 결혼할 때 사돈의 팔손들까지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말 장가를 잘 간다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제 아들이 잘났다고 하지만 그런 집안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기는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무 반대 없이 굉장히 순탄하게 결혼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보통 딸 가진 부모들은 자기 딸보다 더 나은 상대를 바라잖아요. 저희 아들이 못났다는 게 아니고 보이는 조건들이 며느리보다 못했으니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놀라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정말로 한 번에 허락하셨다고? 어머니 아들 잘났어요. 너 잘난 거야 내가 모르니? 그냥 나는 너 말고 다른 상황을 걱정한 거지. 어머니가 잘 키우셔서 제가 아버지 없어도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몫까지 2배, 3배 하셨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건데. 큰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줬을 때 정말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모든 마음고생이 한 번에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둘째 아들을 보낼 때는 더 수월했습니다. 저는 이건 큰아들이 장가를 잘 간 덕을 본 것 같다고는 생각해요. 둘째 며느리 댁에서 큰아들이 어느 집안 사위인지 듣고 나서 그러면 허락하겠다고 했다는 것 같았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당시에는 대학 교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수가 되었고요. 첫째 며느리가 한의사, 둘째 며느리는 대학 교수.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다들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나는 이렇게 며느리 복이 많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젊어서 고생해서 이런 며느리 볼 수 있으면 나도 젊어서 고생했지. 이라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며느리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둘 다 집안이나 직업만 좋은 게 아니라 성품도 고왔습니다. 저에게 무척 잘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교회 나가실래요? 어머니, 다음 주에는 저랑 영화 보러 가세요. 아들들마저 장가를 다 보내고 이제는 정말로 집에 혼자 남겨진 저를 며느리들은 신경을 참 많이 써줬어요. 혹시나 외로울까 봐서 말입니다.
저는 정말 아들들이 부담될까봐 그리고 며느리들이 싫어할까봐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늘 며느리들이 먼저 연락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게 언제나 고마웠고 말이죠. 손주들이 생기고 나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던 것 같아요. 어느 집들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안 친하고 대면 하다고들 하던데 저희 집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자주 데리고 온 덕분에 손주들도 저를 무척 편하게 생각하고 따랐어요. 이쯤 되면 행복한 삶이라고 그리고 성공한 삶이라고 나같이 이런 복받은 노년을 보내는 할머니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어느 날 지갑이 없어져서 한참을 찾았는데 작은 며느리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며느리 가방에 제 지갑을 넣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맡아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말이죠. 처음에는 작은 며느리가 실수로 제 지갑을 자기 가방에 넣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시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 무슨 병원 말이냐? 저랑 정기검진 받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전혀 하지도 않은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며느리들 말에 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통장 못 봤냐? 그거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내가 언제? 어느 날은 통장이 작은 며느리가 다 가지고 있기도 했고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집 명의가 큰아들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거면 몰라도 자꾸 재산에 관련해서 이런 일이 생기니 제가 이상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맡긴 적이 없는데 내가 맡아달라고 했다고 하고 집 명의가 큰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그렇다니까. 그거 네 아들들이 재산 다 빼돌리려고 너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야? 네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며느리들 집안에 돈이 더 많을 텐데. 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원래 있는 애들이 욕심이 더 많은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진 재산이면 욕심낼 만도 하지. 한두 푼도 아니고.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 그 의심은 끝도 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저라고 해도 의심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냉장고에 사과 어디다 뒀니? 사과요. 그래, 사과. 저는 사과를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사두신 거 맞아요? 안 그래도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는 느낌이라 그런 부분에 잔뜩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정말로 사과를 사둔 게 맞냐고 물으니 순간적으로 확 화가 치밀어 올라 폭발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며느리는 잘못한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과를 안 사고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 제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자 큰며느리는 몹시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앞뒤 없이 화를 낸 것이 정말 미안하네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면 뭐야? 내가 지금 사과를 안 사놓고 찾는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더 찾아볼게요. 됐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는 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식탁 위에 새파 같고 예쁘게 생긴 사과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지도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찾았어요.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노여움 푸세요. 그 메모를 읽는데 큰며느리에게 아주 미안하더라고요. 사과가 뭐라고 잔뜩 예민해져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냈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너한테 면목이 없다고 요즘 내가 예민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여행 갈까요? 갑자기? 곧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고 다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제 칠순잔치도 하고 말이죠. 뭐 요즘은 칠순이라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하고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주변만 봐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른이 되어도 완전 할머니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름까지 사는 게 잔치를 할 만큼의 일도 아니고요. 사실 아들들과 며느리에 대해 의심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함께 가본 적 없는 여행을 가자고 하니 좋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이 좋아서 선뜻 여행을 가겠다고 한 것 보면 저도 정말 그냥 보통의 부모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독하게 생각하고 마음먹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무너지는 그런 부모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행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까맣게 모르고서는 말이죠. 어머니, 여기 너무 좋은데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원래 저희 아들들이 말이 참 없거든요. 그리고 먼저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는 성격들이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지 아버지를 닮아서 둘 다 상당히 무뚝뚝한 편이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는 저에게 굉장히 살갑고 그리고 먼저 말도 걸고 아무튼 그 전의 모습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그리고 그냥 밖에서 이 상황을 설명만 듣는 사람들이라면 아들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다정하게 구는 건지에 대해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 당시에 저는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잘해주니까요. 아이고, 내가 살다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 자주 모시고 나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 앞으로 자주 다니면 되지. 저의 그 말에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서로 마주보고서는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쟤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도 말이죠. 그 이후로 제가 여행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예약해둔 식당으로 가는 내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겁이 났다기보다 그냥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한 배신감으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오는 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뭐 그런 기분 말입니다. 식사 자리에 가서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속이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못 드세요? 그러게, 안 들어가는구나. 어머님 생신상인데. 올해 말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되지. 올해는 영 안 들어간다. 내년에는 잘 먹으마. 어느 정도는 떠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큰애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분위기였고 작은애 부부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까부터 왜들 그러냐? 똥 마려운 강아지들처럼.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제 그 말에 큰며느리가 눈에 띄게 당황한 게 보였지만 이내 웃음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니들 반응이 이상해서 그런다.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니까 약속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에 그러는 거죠. 저희 바쁜 거 아시잖아요. 네. 내년에도 꼭 같이 와요. 제가 자리 꼭 마련할게요. 큰며느리의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캐묻는다고 해도 더는 대답해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니 빨리 숙소로 가자고 했어요. 갑자기 졸음이 미친 듯이 몰려오더라고요. 무슨 약을 먹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의 차를 타고 숙소로 와서 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아이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가 어머니와 마지막 식사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식사라뇨? 그래서 어제 밥 먹는 내내 너무 곤란했잖아요. 당신 표정 관리 너무 못하더라. 그럼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너무 심각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체 쟤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듣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절대 모르고 싶은 마음 반 말입니다. 그냥 모르시게 두는 게 맞는 걸까? 그게 아서서 뭐 하실 수 있는 게 있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야기해. 그냥 모르시는 게 두는 게 맞지.
도대체 뭘 모르게 두고 내가 뭘 모르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더군요. 확실한 건 저 아이들이 저를 두고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언제 모시고 갈 거예요? 아, 내일 저희가 그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시설은 좋대.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군요. 직감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것 같았지만 모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아이들의 대화는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형, 어머니 그 진명이는 완전히 해결된 거야? 이제 완전히 내 명이야. 어머니 예금들은? 그것도 다 해결했어요. 재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될 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해결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저는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니들도 돈이구나. 돈 때문에 이 엄마를, 아버지도 없이 고생하면서 니들을 키운 엄마를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동안 큰며느리와 작은며느리가 집에 자주 찾아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지갑이나 통장 같은 것들이 없어지기도 했던 것들 말이죠.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저희 손이 바들바들 떨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저 안에 작당 모이라 하는 것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식사인데 못 드셔서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네요. 그 요양원 시설 되게 좋대요. 밥도 잘 나오고. 그 순간 눈이 번뜩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지금 요양원에 가둬놓고 지들끼리 재산을 다 나눠 갖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내일이 되면 꼼짝없이 요양원에 갇힌 신세가 되는 거고 말이죠. 야 이것들아. 저는 결국 참을 수 없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무척이나 놀라더군요. 제가 밖에서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꿈에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언제 일어나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런 며느리들에게 손에 들고 있던 물병에 물을 냈다 부었습니다. 그래 이년들이 내가 밖에서 다 들었다. 뭐? 오늘이 마지막 식사? 내일이면 요양원에 가. 니들이 부모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재산이 아무리 탐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내뱉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군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재산 때문에 아직 이름밖에 되지 않는 부모를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한다는 게 말입니다. 이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지 제가 겪게 될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아이고 애들 아버지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내다버리는데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저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그 누가 맨정신일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화를 내며 다 뒤집어 엎을 수도 누군가는 저처럼 나라 잃은 사람처럼 울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큰아들이 저를 잡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손을 탁 하고 쳐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고 뭐고 꼴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나 다 들었다. 요양원 시설이 좋니 어쩌니 하는 거 니들 입에서 나오는 말인 거 내가 다 들었다고. 큰아들이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표정을 보는데 다시 한번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다 진실이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제야 큰아들에게 손을 들어 마구잡이로 내려쳤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무뚝뚝해도 그래도 속정 많고 속으로는 제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라도 하고 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돈 때문에 부모를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하고 그 요양원의 시설이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나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조금 전까지 저를 버릴 생각을 한 사람이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라. 그냥 나는 여기서 죽는 게 나았겠다. 그때였어요. 큰며느리가 저와 큰아들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또 지 남편 맞는 건 보기 싫었나 보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네 남편 맞는 건 보기가 싫으냐? 이런 패류나 내가 때리면 좀 어때? 그런 제 말에 큰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다는 듯 눈을 질끈 감고는 소리쳤어요. 이 사람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건 니들이지. 어머님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울었는데 폐륜하라니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순간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멈칫하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 다 며느리 둘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부모를 요양원에 강제로 가둬놓고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했던 걸 듣기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울고 불고 해야 할 건 니들이 아닌 것 안데. 아니 니들이 왜 그런 세상이 다 무너진 얼굴을 하고 있어? 어? 정말 딱 그랬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도 울고 불고 난리를 쳐야 하는 사람도 다름 아닌 전데 그 아이들이 그런 표정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다른 쎄한 감각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또한 슬프게도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많이 아프세요. 여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더 숨겨. 그리고 나는 어머님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님한테도 주변 정리를 하고 마음을 다독일 시간을 드려야지. 이거 안 알려드리는 게 불효라니까? 작은 아들네 부부가 침울한 표정으로 나누는 대화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대로 이야기해.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거야? 제 그 말에 작은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체념한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직도 그때 아이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 요즘 기억 못하시는 일 많죠? 작은 며느리가 그 말을 뱉는데 순간 심장이 저 아래까지 철렁 하고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어떤 직감 같은 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이 생각났다 이게 아니라 아예 전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사실 처음에는 아닐 거라고 아니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편이지만 제가 당시에 머릿속으로 떠올린 그 병명은 도무지 입 밖으로 내뱉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떠오른 게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어머니. 큰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그렇게 부르며 울먹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어 다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내가 지금 치매라는 게냐? 지금 니들 말이 그런 거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은 물론 나이로만 보면 할머니가 맞죠. 그리고 전에 실제로도 손주들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치매가 오기에는 아직 한참 먼 나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주위에 함께 친하게 지내는 다른 또래 할머니들 중에서도 아무도 치매에 걸린 사람은 없었고 말입니다. 일단 약을 꾸준히 잘 드시면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무슨 죄로 저의 그 화를 다 받아주고 있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니다. 믿을 수 없어. 니들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엄마, 저희가 그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해요? 내 재산 빼돌리려고 니들끼리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내가 치매라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네요. 아이들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엄마가 병명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을 천하의 불효자로 만드는 소리를 내뱉으며 난리를 쳤으니 말입니다.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멀쩡하고 다 기억하는데 내가 무슨 치매야. 나는 못 믿는다 못 믿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며 부정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결국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바뀌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내민 종이에는 누가 봐도 명백히 제 글씨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치매다. 이 글을 썼다는 것도 언젠가 있게 될지 모르겠지. 하지만 치매가 맞다. 이미 병원을 3번이나 가봤지만 늘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겠다.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말이죠. 그런데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정말 몇 월 며칠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과 상의했다. 긴 병에는 장사 없고 낫지도 않고 갈수록 아이들이 감당만 힘들어질 이런 병을 갖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처에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다. 이 정도 시설이면 아이들도 괜찮을 것 같다고 동의했다. 저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아이들과 상의했다는 것도 또 제가 직접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것도 그 무엇 하나 제대로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는 다 제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너무 무섭고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심결에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네가 올해 30이냐? 제 그 질문에 큰아들이 오열했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큰아들의 얼굴은 누가 봐도 30보다는 많은 나이였습니다. 아, 치매구나.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는 것 같아요. 낫지 않는 병이고 최근 기억부터 서서히 잊어가는 병이잖아요. 기억이 없는 나는 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다 가는 병을 앓게 된 게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반쯤은 믿지 않고 부정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 더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치매가 맞구나 하는 확신 말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 지갑을 훔쳐갔다고 며느리를 의심한 것도 사실은 제가 며느리 가방에 제 지갑을 넣어둔 거였더라고요. 모두 제 증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한 것 투성입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오길 스스로 결정했던 이유도 너무나 납득이 되는 이유이기는 했어요. 나는 언젠가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어디 산에 들어가거나 요양원 같은 곳에 들어가 있을 거야. 언젠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치매였거든요. 꽤 오래 가족들을 고생시키다가 돌아가셨어요. 한번 겪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본인도 힘들게 하는지 말이죠. 차라리 어디 몸이 아픈 거라면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고칠 수도 있고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예 그런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병이잖아요. 치매와 노년기 우울증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치매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우울증이 왔으니까요.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네 그런 생각을 왜 하나? 여보, 내가 지켜보니 하도 답답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어. 어떻게 보면 자네에게는 좋은 병일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좋은 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과거로 하루하루 되돌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도 오지 않겠는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즐거울 거야.
우리 연애할 때 너무 재밌었잖아. 내가 그러는 동안 우리 애들은 고생만 하라고요. 자네가 그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그러니 자식들은 그 정도 고생은 해도 돼. 그런 거에 정말 미안해하지 말고 좋은 기억만, 좋은 생각만 하면서 남은 생 즐겁게 살다가 천천히 와. 알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여보. 그리고 저는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꿈이었던 겁니다. 일평생을 한번 제대로 나타나주지 않았다가 이럴 때 나타난 게 너무 미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꿈에 다녀가고 나서 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요양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온다고 하는 걸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라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괜히 오해한 것도 정말 미안했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한 며느리의 사과 사건 같은 것들이 몇 개 더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두서가 없더라도 조금 얄미를 해주세요. 요즘 제 기억이 워낙 오락가락해서 말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키를 집에 두고 나온 것 같다. 무슨 키요? 무슨 키는 무슨 키야. 집 들어가는 키지. 어머님, 도어락 비밀번호 까먹으셨어요? 도어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비밀번호 누르는 거요. 작은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한지 알 수 없어서 인상을 쓰고 집 앞으로 가서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도어락이라는 거구나 하는 걸 말이죠. 사실 당시에는 너무 처음 보는 거라 멍하니 서서 그 도어락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세요? 그리고 또 작은 며느리의 기억이 안 나냐는 말에 더럭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가는 뭐를 안 나. 너는 거슬리니까 집에 가거라. 어머님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요. 너 지금 나 감시하냐? 어? 그냥 가래도?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아마 그쯤에는 며느리들이 둘 다 저의 증상을 보고 조금 의심을 하고 있던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 작은 며느리가 제 말에 가는 척을 하고서는 한참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를 보고 있다가 결국은 다시 나와서 도와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작은 며느리를 향해 화를 냈었고 말이죠. 너 숨어서 나 감시했니? 아니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걱정돼서. 내가 무슨 어린애야? 문을 못 열까봐 걱정돼서 그러고 감시하게?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너는 가라고 했잖아. 그게 문 앞에서 1시간을 혼자 서 있던 사람이 할 말이냐고요. 걱정이 돼서 온 며느리한테 그렇게 골질을 하다가 번뜩 생각이 난 비밀번호에 의기양양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물론 이곳에 들어와서도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여기 어디야? 내가 치매고 이곳에 자식들과 제가 동의해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보호사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왜 그렇게 우악스러웠는지 정말 저희 친정엄마가 생각나서 제 스스로가 미웠던 기억이 있네요. 환자분께서는 치매 증상으로 뭐? 치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치매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들 불러 당장. 연락 드릴 테니 일단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것들이 멀쩡한 사람을 이런 곳에 가둬두는데 우리 아들이 알아봐. 당신들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말이죠. 정말 수치스러운 건 그때의 제 모습을 또 멀쩡할 때의 저는 다 기억한다는 점이었어요. 차라리 그런 기억도 빨리 잊게 되면 좋으려만 말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아들에게도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네가 내 돈 다 가져가려고 나 여기 가둔 거 모를 줄 알아? 네 마누라가 나 여기 가두라고 시키든? 이거 폐륜이다. 폐륜이야.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고 우시겠다. 지금 사연을 쓰기 위해서 제가 한 짓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부끄럽다 못해 수치스러운 감정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진상을 부려도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냈던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차분하게 저를 달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자식복 하나는 타고난 여자가 맞는 것 같다는 걸 이렇게 오늘 사연을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미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너희에게 사과하는 글을 하나 써두고 싶었다. 다시 또 너를 불러서 험한 소리를 하고 상처를 주고 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냥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네 안에서 죽겠다고 해도 니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구나. 치매라는 병이 이래서 참 무섭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때때로는 하늘이 참 원망스럽구나.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다오. 내가 정신이 나가서 너희에게 하는 말 중에는 진심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너희가 내 아들 며느리라서 너무 자랑스럽고 좋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모른 척을 해도 된다. 내가 겪어봐서 알잖니? 이 병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미안하고 고맙다. 언제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자식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대표로 쓴 것 같았어요.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없는 티가 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가 저희를 그렇게 키워내시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더더욱 강해졌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언제나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그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두 번 고민 없이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옆에 이렇게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모습의 어머니라도 부디 오랫동안 제 곁에 계시기만 한다면 다 이겨낼 수 있으니 오지 말라고 모른 척하라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동생놈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감사하고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가지고 온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닳고 닳도록 읽었어요. 혹시나 그 편지 내용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서 말이죠. 다른 건 다 잊어도 그 편지 내용 하나만큼은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산책을 하던 시간에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네요. 내가 자식 하나는 정말 잘 키웠죠. 하고 말입니다. 물론 힘든 길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보이는 길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힘들 거고 그 힘든 사람 안에는 저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사실 한때는 모두를 위해서 내가 그냥 어딘가에서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그 편지를 받고 보니 그건 정말로 모두를 위한 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라지면 남겨진 아들들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테니 말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천천히 기억을 잃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말처럼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최대한 늦게 떠나보려고요.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책도 읽고 돈에 좋다는 게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상당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듣게 된 기쁜 소식인데 제가 가끔 기억을 잃고도 여기가 어디냐고 할 때 그 태도가 그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무턱대고 소리 지르고 아들한테 전화해 하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차분하게 제 말도 기다리시고 또 아드님이랑 통화만 하면 금방 수긍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치매라는 게 정말 힘든 병이잖아요. 물론 이겨낼 방법이 있는 병은 아니지만 최대한 제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내일이 행복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기적처럼 괜찮아지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고 말이죠. 물론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요. 제 이야기를 조금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신경을 대해서도 자세히 하나하나 쓰다 보니 사연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쓰면서 예전 생각들을 떠올리는 게 지감께 도움이 되기는 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시간도 헛되지 않게 부디 재밌게 감동을 주는 가슴에 남는 이야기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저는 이제 그만 여기서 사연을 줄일까 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낸다는 것도 있게 되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보내놓으면 또 듣다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아, 이게 내 이야기지 하고 말입니다.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어디 가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이 최우선이니 매일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런 사연은 들어보기만 했지 제가 풀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최근에 통쾌했던 일이 하나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정리해봅니다. 참고로 막장 중에 막장을 달리는 집안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혈압 높으신 분들은 들으시는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질 한번 발걸하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자고로 참하고 조심해야지 라는 것과는 정반대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저였죠. 부모님은 얘가 나중에 커서 어쩌려고 이러노 하며 혀를 끌끌 찼고 학창시절 친구들 중 남자애들은 제가 반에 나타나면 쉽사리 다가오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제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냥 기가 센 흔한 여자 중 한 명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워낙 어지간한 남자보다도 더 기가 세게 살아오다 보니 사실 주변에 사람이 많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친구도 사귀며 연애도 곧잘 해왔죠. 특히 지금 남편과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제 성격 탓인지 첫 만남도 무척 웃겼어요. 당시 남편은 저보다도 왜소한 덩치였고 너무 조용하게 지내는지라 알게 모르게 반에서 조금 노는 애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은 날라리들이 제 남편을 또 괴롭히려 하길래 대신 애들을 구박하고 국도를 지나던 선생님을 불러와서 크게 혼을 내준 적이 있었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그때가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는 친구로서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보다 약한 남편을 위해 제가 교복마이를 벗어준 적도 있었고 겨울에 담요를 두르고 있다가도 남편이 추워하면 제 담요를 건네줄 정도로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녀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 만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저나 남편이나 그런 행동이 전혀 어색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가끔 남편이 그때 이야기를 하며 창피한 과거였지 라고 머리를 긁적이는 정도죠. 저희가 연인 사이가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분명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더 컸는데 남편은 늦게 자라는 편인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 저보다 머리가 조금 더 위에 있을 정도로 훌쩍 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옥려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도 큰데다 살도 좀 붙은 모습을 보니 처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고등학교 2학년에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저에게 수줍은 얼굴로 절 복도로 끌고 가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멘트로요. 작년부터 좋아했다고. 물사비자부요. 당시 남편에게 호감이 있던 저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는 연애만 거의 13년을 했기에 서로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어요. 특히나 저는 남편의 형제 중 유일한 딸이자 늦둥이 막내였던 아가씨와 일독 친하게 지냈죠. 아가씨가 걸음마도 속출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사실상 나이로는 불가능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제가 낳아서 기른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루하루 갈수록 날이 다르게 쑥쑥 큰다는 것도 아가씨를 보며 알았고 제가 학교를 다닐 적만 해도 후줄근해 보여 입기 싫었던 교복이 사실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잘 어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예뻐 보인다는 것 역시 아가씨를 보며 알았습니다.
아가씨는 저와 15살이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가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바쁘실 땐 제가 남편을 따라가서 남편의 집에 들러 아가씨와 놀아주는 날도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저에게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워낙 말썽을 부리고 소리만 빽빽 지르는 녀석이었던지라 자연스레 애들이라면 학을 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가씨만큼은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얌전하고 착한 짓만 하는지. 어릴 때도 어지간해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의젓한 아가씨는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며 제 것까지 가져와 가슴에 달아주기도 하고 제 생일이라고 얼마 안 드는 용돈을 모아 케이크를 사서는 남편과 함께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 친동생보다 아가씨를 더욱 아낀다고 할 정도로 아가씨는 그만큼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한 인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생판 남인 제게도 아가씨가 그런 존재였는데 남편네 집에서는 당연히 더했죠. 시어머니는 딸을 낳고 싶었지만 아들만 연속으로 3번을 낳았고 마지막이라고 다짐한 임신에서 드디어 아가씨를 갖게 되었으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가씨가 사랑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남편네 집은 정말 온 가족이 아가씨 바보였습니다. 남편과 사귀면서 저는 역시 그 아가씨 바보 대열에 끼어들게 되었지만요. 기억에 남는 아가씨 일화가 있는데 바로 아가씨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저를 올케 언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가씨가 초등학생이고 저와 남편이 대학 졸업을 한 뒤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가씨는 내심 제가 자신의 큰오빠인 남편과 결혼을 하기를 바랬나 봐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에게 큰오빠 아내는 어떻게 불러요? 라고 물었고 시부모님이 올케 언니라고 부르면 된다고 알려주자 그 뒤로 바로 남편 방에서 놀고 있던 제게 와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무 귀여워서 볼에 뽀뽀를 수백 번 날렸습니다. 남편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그날 아가씨 볼은 제가 다 뜯어먹었을걸요? 아가씨가 올케 언니 내일도 놀러 올 거예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간단히 해서 아가씨를 보러 갔죠. 아무튼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가씨와의 관계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당시 다른 도련님들은 이미 결혼을 다 한 뒤 각자 살고 있었고 시댁에는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아가씨만 있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 시부모님은 한 2년 정도만 같이 사는 건 어떠니? 라고 제의해 주셨고 저는 신혼집도 좋지만 이미 한 가족과 같은 시부모님, 특히나 아가씨와 함께 지내는 것 역시 나쁘지 않았기에 군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댁에 들어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주 놀러 온다고 해도 다른 집에 살 때는 당연히 못 보는 날도 있었지만 한 집에 살게 되니 정말 매분 매초 아가씨와 함께 있을 수 있었죠. 보통 어릴 때는 순진하고 순박하더라도 나중에 크고 나면 성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참으로 한결 같았습니다. 물론 집에서 가장 막내다 보니 어리광도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또래를 대하는 모습이나 어른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예의가 바른 것이 느껴졌고 누군가의 단점은 모른 척 해줄 줄 알면서 누군가의 장점은 귀신까지 찾아 세상에 더 멋진 것이 없는 것처럼 칭찬할 줄 아는 좋은 성품을 유지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자식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던 저와 남편이었던지라 아가씨는 정말로 가슴으로 낳은 자식 같은 느낌이었죠. 또 한편으론 제 말괄량이 친동생과는 다른 너무도 천사 같은 동생이기도 하고요. 언제까지나 저희 품에서 어린애처럼 있을 것만 같던 아가씨도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학식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갔는데 당황해하던 아가씨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부모님 복 좀 벌어주겠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성적 장학금을 타고 원만한 교우관계까지 유지해가면서 4년간 알찬 대학생활을 한 아가씨는 취직 역시 무척이나 빠르게 했습니다. 게다가 아가씨가 취직을 할 쯤에는 저희에게도 자식이 생겼는데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 올케 언니가 더 힘들잖아요. 라며 뭐라도 거두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아가씨 덕분에 제 육아는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내심 아가씨가 평생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가씨는 직장을 다닌 지 약 2년 만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저희에게 소개를 했죠. 솔직히 저는 아가씨의 남편이 될 사람, 즉 시말고가 그리 탐탁지 않았습니다.
늘 성실하고 미래를 세울 줄 아는 아가씨에 비해 어딘가 어리벙벙해 보이고 뭐 잘난 것도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가씨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가씨의 판단을 믿고 그대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기저귀도 못 대고 있을 때 처음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니 제 감회가 다 새롭더라고요.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가씨를 보며 시어머니에게 농담처럼 아가씨가 시집을 가는 걸 보니 제 자식이 시집을 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호호 웃으시며 우리 딸은 엄마가 2명이네 라며 똑같이 농담으로 받아쳐주셨죠. 아무튼 저희는 아가씨가 영원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선물을 다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가씨가 신혼여행 갔을 때 돈 걱정 없이 뭐든 마음껏 사라고 환전한 달러를 각자 500달러씩 쥐어줬죠. 아가씨가 너무 많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우리 아가씨 결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봐요? 라고 말하며 남편이랑 같이 쓰지 말고 꼭 아가씨 혼자만 써야 해요. 라며 거의 억지로 도합 1000달러를 손에 들이려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마음 같았습니다. 아가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저희에게 꾸준히 연락을 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 남편, 도련님들, 그리고 아가씨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저도 들어가게 되면서 평소에 별일이 없을 때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했는데 아가씨는 자기 눈에 예쁘고 멋진 것들이 보일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 단톡방에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꽃이나 화려한 액세서리, 옷 등을 보면 같이 찍어서는 이 옷 엄마가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올케 언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사갈게요. 등등 고민 신혼여행인지 우리 선물 사주러 가는 여행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 생각하는 마음이 예쁜 아가씨였기 때문에 카톡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려도 그저 즐거워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짧고도 긴 아가씨의 신혼여행이 끝나고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도련님들과 시부모님 모두 아가씨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즐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원하는 결혼이기도 했고 아가씨의 성품이라면 누구에게 미움받을 일도 없으니 그저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굳건한 믿음이 무색하게도 아가씨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대접을 본인 시댁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징조를 보인 건 아가씨가 신혼생활을 한 지 한 달째였어요. 그때부터 아가씨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먼저 연락이 와서 니주알 고주알 밝은 목소리로 수다를 떨었을 아가씨인데 이상하게도 결혼을 하고 나선 연락이 잘 오지 않았어요. 어쩌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는 일도 드물었죠. 처음엔 결혼하고 나서 바빠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걱정이 된 나머지 제가 아가씨가 있는 집 쪽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집 앞이라며 잠시 커피를 한잔 하자고 말했죠. 커피요? 아가씨는 힘이 없고 풀이 죽어있는 목소리였어요. 몇 분 후 아가씨가 나왔는데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꼭 무슨 사고라도 당한 사람처럼 온몸에 기운이 없었고 뭔가 굉장히 지친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가씨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일단은 티내지 않고 아가씨를 데리고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언니,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너무 연락을 안 했죠. 아가씨는 동네까지 왔으니 자기가 커피를 사겠다고 박박 우겨 제 커피까지 시켜주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일단 그 마음을 꼭 참고는 근럼부터 물었죠. 남편이랑은 어떻게 지내는지, 신혼생활은 어떤지, 남편이 잘해주는지 같은 것들이요. 좋아요 언니, 남편도 잘해주고요. 아가씨 같지 않은 단답이었죠. 신혼이면 남편과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한창 자랑하듯 늘여놓을 만도 한데 이젠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요? 신혼생활이면 한참 좋을 텐데 먹구름이 낀 것 같네? 무슨 걱정이 있어요?
제 얼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가씨는 그렇게 저에게 묻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런 눈물에 놀란 제가 서둘러 아가씨 옆으로 가 아가씨를 안아주었는데 아가씨는 안심이 든 건지 더 울기 시작했어요. 네? 언니? 네? 언니? 네? 하염없이 제 이름만 외치면서요. 아가씨, 무슨 일 있는 거죠? 그죠? 남편이랑 잘 안 맞는 거예요? 그제야 아가씨는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관한 것을요. 처음 연애했을 땐 자신에게 무척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모든 것을 자기 취향에 맞춰주고 배려심도 많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자기에게 짜증을 부리더랍니다.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사실 그다지 행복하지만 않았는데 남편이 신혼여행을 가서 자기와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혼자 놀러다니기 바빴다고 하더군요.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지라 사진도 찍고 추억도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남편이 밤마다 혼자 수다니니 아가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자를 많이 한 것도 너무 외로운 마음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한숨이 나오던지 저는 당장 심해부른 작자를 찾아가 정말 멱살을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벌써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뒤 생활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가 울지만 않았다면 전 아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심해부를 보러 갔을 겁니다.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언니. 몇 년을 연애해보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네,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아가씨 잘못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놈이 잘못한 거지. 이런 걸로 자기 탓하지 말아요. 언니, 오늘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언니한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간 언니한테 연락하지 못한 것도 연락하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다 털어놓을까봐 못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날 아가씨를 보내놓고도 속이 너무 상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도 난리가 났죠. 하지만 차마 시부모님한테까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아가씨가 심해보아 잘 얘기해본다고 하고 알아서 해보겠다고 했으니 믿어주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건 그 뒤 아가씨에게 연락이 왔고 굉장히 긍정적인 문자였습니다. 언니, 남편이랑 얘기 잘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제대로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했고 앞으로 우리 서로 잘 맞춰 나가면서 살아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남편이 아침까지 차려줬어요. 이거 봐요, 언니. 문자를 받자마자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씨는 그 뒤로 정말 남편과 이야기가 잘 풀렸는지 계속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고 즐거운 신혼생활의 이야기를 간간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가씨가 그저 행복하기만 바랬는데 저는 짐 하나를 마음속에서 덜어낸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시 집안일을 하느라 핸드폰을 안 본 사이에 아가씨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10개나 찍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어보니 또 그때는 아가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마음으로 아가씨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감적으로 아가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보니 아가씨가 눈물 고인 얼굴로 서 있더군요. 더군다나 아가씨는 지금껏 보지 못한 너무도 낙로한 행색이었고 심지어 슬리퍼도 짝짝이를 신고 있었죠. 저는 아가씨의 모습에 놀라 말까지 버벅거렸어요. 아가씨. 언니, 저 오늘 여기서 하루 잘 수 있어요? 오빠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아가씨는 그렇게만 말한 뒤 쪼르르 집 안으로 들어와 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곤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아가씨, 식사는 해야죠. 다 안 먹었잖아요. 아가씨? 하지만 아가씨는 어떤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방 안에 꼭 들어박혀 나오질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야 아가씨는 빼꼼 얼굴을 비추었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제게 아가씨가 왜 자기 집을 놔두고 여기서 자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가씨와 한 약속대로 그냥 저랑 하루 보내고 싶어 왔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편이 자고 모두 고요한 밤이 되어서 슬그머니 아가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는 새삼 아기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들어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가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하고 묻고 싶었지만 어떤 답도 들려주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저 아가씨 머리를 가만가만 쓸어주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니 아가씨는 인사 없이 이부자리를 예쁘게 정리해놓고 나간 후였습니다. 그 후에도 아가씨는 재워줘서 고맙다. 남편과 좀 싸워서 잠시 언니 집에 간 거다. 라는 말 이외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일단 믿었습니다. 사이가 아무리 좋다 해도 부부끼리 싸우기 마련이고 그럴 땐 남편 얼굴이 보기 싫어 집 밖으로 나가기도 하니까요. 저도 그랬고요. 허나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아가씨에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 후 제 삶은 조금 바빠졌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저도 같이 장사에 끼어들게 되었거든요. 첫 장사라 긴장도 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나가는 처지였기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시댁 식구들이 도와주었기에 맘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초보 사장 딱지를 떼지 못하고 헤맸을 것 같아요. 이땐 아가씨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아가씨는 제가 바쁘고 힘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달려와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 부부는 고깃집을 했었는데 제가 고기 굽고 불판 대는 일이나 식탁 닦는 일을 하고 있으면 아가씨는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해줬죠. 가녀린 몸으로 하루에도 몇십 개의 그릇을 닦고 있으면 힘들만도 한데 그럼 내색 없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저와 남편을 도와주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주방은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가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당시 작은 선물을 줬는데 아가씨는 저희가 해준 선물 겨울 점퍼를 너무 좋아하며 겨울 내내 입고 다니더라고요. 여전히 아가씨는 저희에겐 착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아이 같은 사람이었죠. 저희 장사도 안정되고 매출도 괜찮아질 무렵엔 사람을 썼기 때문에 아가씨 얼굴을 볼 일이 좀 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면서 남편과의 사이는 어떤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가씨 목소리가 결혼 전처럼 늘 밝고 환한 건 아니었지만 아가씨는 나름대로 직장도 다시 새로 구하고 사람들도 사귀어가며 잘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참 안심이 되었죠. 당시 아가씨에게 친해진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아가씨 집에 갔더니 저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아가씨 또래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뭐랄까 말투도 그렇고 조금은 여우 같은 인상의 여자였어요. 순하고 심성이 착한 아가씨와는 다른 느낌이어서 어떻게 친해졌을까 궁금했는데 아가씨 말론 옆집 여자가 먼저 아가씨에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후론 아가씨네 집에 가면 셋이서 어울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가씨 옆집 여자는 솔직히 알면 알수록 비호감이었어요. 어머, 이 가방 어디서 산 거예요? 응?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이, 장난이에요, 장난. 살을 좀 빼셔야겠는데요. 제가 좋은 요가 선생님 추천해 드릴게요. 가끔 보는 저한테 이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곤 했는데 기분이 무척 불쾌하더라고요. 예의와 선을 모르는 여자 같았습니다. 특히나 그 옆집 여잔 남자의 관심에 목마른 여자 같았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남자가 날 계속 쳐다보더라.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렸다. 결혼을 했다고 말해도 자기 쫓아다니는 남자가 한 트럭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데 외모가 뛰어나게 이쁜 것도 아니었기에 도통 믿을 수가 없는 말들이었죠. 그리고 아가씨는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은근히 아가씨를 질투하는 눈길도 느껴졌어요. 아가씨가 어떤 옷을 사면 별로라는 식으로 깎아내리거나 화장이 잘 안 됐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했어요. 저는 그 점이 가장 별로였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아가씨까지 괜히 질투해 아가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짓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아가씨가 이 여자랑 안 친해지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성격 좋은 아가씨는 그냥 사람의 특성이라 생각하며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옆집 여자를 적극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잠을 보고 있는데 아가씨의 남편인 심해부와 그 옆집 여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처음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라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은근히 스킨십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이어진 행동은 너무나 역겨웠죠.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튀어나와 두 년놈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 마음 약하고 상처 잘 받는 아가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아가씨는 분명 무너지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전 제가 본 걸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2주가 지난 후에야 아가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가씨는 반갑게 절 맞이해 주었지만 어쩐지 예전에 봤을 때보다 살이 더 빠져 있었고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가씨를 보자마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시간을 끌어봤자 오히려 이만 더 악화될 거라 여겼으니까요. 아가씨, 놀라지 말고 들어요. 내가 저번 날에 수미 씨랑 아가씨 남편 봤어요. 둘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을 듣자마자 아가씨 얼굴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파와 이런 말을 전해야 해 미안하단 말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아가씨가 한 말은 절 놀라게 했죠. 또 구이가 바람이 난 거예요? 또라뇨? 그럼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모든 걸 알게 되었죠. 아가씨는 차 한 잔을 머금더니 너무나 지친 얼굴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게 받아내고서요. 이미 여러 번 제게 바람핀 걸 들켰어요. 처음 들킨 건 신혼생활한 지 한 달째였어요. 남편 주머니에 여자 물건이 있더라고요. 별일 아니겠지 싶었는데 남편 옷에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게 종종 묻어 있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면서 몰아붙이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업소라고 자기 혼자 빠질 수 없어 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한번 바람핀 남자는 못 멈춘다고 남편은 수시로 업소를 계속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따로 여자도 만나는 것 같았고요. 그날 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 것도 남편이랑 그 이후로 싸운 날이었어요. 제가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어요. 다신 안 그러겠다고. 예전에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오겠다고. 근데 그러고도 계속 이런 상황이 됐어요. 마음으론 이혼해야지 싶었는데 막상 이혼 얘기는 못 꺼내겠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지중지했던 아가씨가 결혼한 남자가 겨우 바람이나 펴대고 다니는 농팽이였다니. 저는 어떻게든 당장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요. 그놈 바람개는 절대 못 멈출 거라고요. 근데 아가씨가 제게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강경한 표정의 아가씨는 처음이었습니다. 언니, 저 뱃속에 애가 있어요. 이번 주에 찾아가서 말하려 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네요. 애 때문이라도 안 돼요. 아가씨는 몸속에 아이가 있다며 아이에게 흠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가씨는 안 된다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가씨에게 화를 내다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가씨는 문자로 제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지만 저는 이 일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필 명절인지라 저는 명절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품 물고 쓰러진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안 좋았지만 일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저는 명절날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의 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아가씨를 볼 생각에 기분이 좋은 상태셨어요. 아가씨가 우선 명절이 시작되면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이후에 친척집으로 올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명절을 앞두고 아가씨가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전도 붙여두고 아가씨 좋아하는 음식들도 만들어두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한다는 전화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침 10시가 되고 11시가 되어도 아가씨는 도통 전화를 걸지 않았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5번은 넘게 전화를 걸었을 때야 아가씨는 간신히 전화를 받더니 올케 언니 죄송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며 거의 5초도 안 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어쩐지 그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인 것 같아서 저는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가씨, 혹시 울어요? 울고 있으면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줘요. 내가 전화 걸 테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가씨, 전화 좀 받아봐요. 아가씨와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작은 실랑이를 하다 저는 다시 아가씨가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전화를 받은 아가씨는 연신 코로 훌쩍이면서 올케 언니. 나는 한마디를 꺼내보는 다른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너무 울었죠. 아가씨, 말해봐요. 제가 놀란 마음에 계속 아가씨를 다그치자 아가씨는 그제야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편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충격적이고 듣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님이 처음에 친정 가는 거 허락해 주셨는데 막상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 바쁜 와중에 무슨 친정을 가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이 있냐면서 제정신이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들리기로 이미 약속을 해서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저 들리도록 남편한테 이래서 못 배운 집안이랑 상종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방에 데리고 갔는데 남편은 저한테 그애 집 가지 말라고 제 편은 안 들고 시어머니 편만 들고 네, 너무 무섭고 너무 서러워요 언니. 여기 있기 싫어요. 아무도 자기 편 한 명 없고 구박만 받고 일만 하고 있다고 말하는 아가씨의 울먹임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아가씨를 아끼는 만큼 아가씨도 저희를 아끼기에 명절 오기 한 달 전부터 아가씨는 저희 단톡방에 얼른 명절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빨리 부모님도 보고 싶고 오빠들도 보고 싶고 올케 언니도 보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보는 걸 그렇게 기대하던 아가씨인데 미리 약속까지 해두었던 것을 시댁 때문에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 들어도 될 모진 말까지 듣고 만 것이죠. 아가씨는 자기 욕하는 건 괜찮은데 괜히 자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까지 욕먹는 게 너무 슬프고 서러웠다고 했습니다. 겨우 화를 죽이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그따위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욕에 절로 나왔죠. 차마 아가씨 앞에서 욕은 못하는지라 간신히 참고 아가씨에게는 우리 곧 가니까 기다려요 한마디만 남긴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도련님들을 제외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을 거실에 모아놓은 뒤 방금 아가씨와의 전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또 아가씨와 남편 사이에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과 남편의 표정은 금방 울그락부르락 변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냐? 오늘 얘가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야? 네, 어머님. 아가씨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이 힘들어해요. 어지 마음에도 안 드는 것을 우리 딸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칸만 먹고 결혼시켜놨더니 분장 그놈을 내가. 평소 다혈질이시던 시아버진
화가 많이 나셨고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셨습니다. 남편 역시 화가 난 건 마찬가지였죠. 당신 나랑 같이 아가씨 데리러 가요. 어머님, 이따가 아가씨 데려오기 전에 연락드릴게요. 도련님들 오시면 저희 아가씨 데리러 갔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래, 애들 오면 다 이야기해두마. 얼른 우리 애 좀 데려오렴. 얼른 부탁하마. 시어머니는 귀중하게 키운 아가씨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으셨는지 말도 버벅거리셨어요. 저는 남편이 모는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아가씨 시댁을 연신 씹어대며 2시간이라는 거리를 씩씩대며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아가씨 시댁에 방문할 거라고 연락을 줬겠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달은 만큼 그 사람들한테 취할 예의는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님이 아가씨 시댁에 쳐들어가서 초인종이 터져라 누르자 나가요 라고 말하는 아가씨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당시 풍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볼까요? 그냥 가관이었습니다. 아가씨 시부모님 되는 양반들 그리고 시매부까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아가씨가 깎은 것으로 추정되는 과일 접시를 가운데 두고 포크질을 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 껴있어도 모자란 아가씨는 기름때가 잔뜩 낀 앞치마를 메고서 머리조차 제대로 묶지 못한 후줄만한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죠. 임신한 여자를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것부터 대충 그 집의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도 남편도 이런 집에서 아가씨를 살게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만 일 잔뜩 시킨 채로 살판난 꼴을 해놓고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 아가씨네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아가씨의 남편을 찾은 후 주먹을 날렸습니다. 네 놈이 감히 내 도색을 두고 그따위 짓을 하고 다녀? 집안은 바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먹을 날리자 놀란 그 집 식구들이 제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고 아가씨네 시어머니는 무슨 행패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힘이 센 남편은 그놈을 흠씬 두들겨준 후에야 멈췄습니다. 그 사이 저는 차분하게 아가씨가 메고 있던 앞치마를 목에서 빼어 바닥에 던져놓은 뒤 아가씨 방인 것으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핸드폰이랑 지갑, 겉옷 같은 걸 대강을 챙겼고요. 아가씨는 이미 무슨 상황인지 아는 듯 제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모두 아가씨 데리고 나갈 채비를 하니까 아가씨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더군요. 여자애가 저 지경인데 그럼 남자가 바람은 안 피고 배기겠어요?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여기 딱 기다려. 경찰 부릴 테니까. 그리고 주위의 한 말들은 참으로 여기 다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스러운 집안인 줄 진작 알고 있긴 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누가 연락도 없이 와서 이런 짓을 벌이냐. 당장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만말에 시아버지께선 기어이 참았던 화를 터뜨리셨고 저도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이파사판이었죠.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배워왔지만 어른답지 않은 어른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배운 저였기에 참기 싫었죠. 내 딸 같고 동생 같은 아가씨가 웬 거지 같은 놈한테 잘못 걸려서는 처음 3개월 때부터 이놈의 집구석 왠지 쎄한 게 마음에 드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가씨가 좋아하는 사람 집안이니만큼 그냥 지켜봐 주겠더니 어디 따위로 굴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더 맞고 싶으면 어디 이모처럼 굴어봐.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문득 심해부에 대한 분노가 치민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심해부 뺨을 날렸습니다. 깜짝 놀랐는지 아가씨도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한 번 폭주를 한 상태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되새겨도 귀하게 자란 아가씨가 남편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한다는 걸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제 피로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누구 하나 죽일 것처럼 노려보자 심해부는 그때서야 잘못했다면서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게 어안이 번복한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가씨네 시부모를 앞에 둔 저는 아가씨 팔짱을 끼고 시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그 망할 집구석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자 저희 걱정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껴안고 어멍 울었고 뒤늦게 이야기를 들은 도련님들은 잔뜩 화가 났는지 아가씨 시댁을 씹으며 분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가씨에게 정말 이 결혼 생활 계속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죠. 우울거리던 아가씨는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때문이라도 결혼을 유지하고 싶었던 아가씨였지만 시댁에서 겪은 그 상황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솔직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엔 제가 과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가씨는 딸과도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가씨 시댁의 문을 연 순간 아가씨 몰골과 그 남편의 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가씨는 결국 심해보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결혼을 한 뒤 누구보다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가씨에게 제 마음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다시 밝게 웃고 있긴 하지만 종종 외로운 듯 보이는 아가씨 얼굴을 볼 때면 더더욱요. 하지만 참 착하고 고운 사람인 만큼 분명 다음에는 이러한 아가씨의 성품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대해줄 줄 아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부디 너무 늦지 않게 아가씨에게 딱 맞는 짝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아가씨에게 그런 남자가 오길 빌어주세요.